새벽 2시 남편이 또 몰래 집을 나갑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만 뜨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며칠 전 딸아이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하신가 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알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돌아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닌 제가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어디 갔다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그냥 좀 답답해서 나갔다 왔어라고만 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컵을 받치는 손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아무 일 없어라고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부엌으로 설거지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달려와 전화를 낚아채듯 들었어요. 지금은 좀. 이라고 속삭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혜진. 누구지? 회사 사람? 아니면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제 앞에서 태연하게 받았어요. 여보, 회사에서 온 전화야라며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저를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투명하게 살았어요. 결혼 초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점심도 먹지 않고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죠.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어딘가 급하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잡고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라고 말하면 다들 그냥 스트레스 받나 보네라고 할 게 뻔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10시가 지나갔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을 그대로 덮어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 일이 좀 많아서라며 제 눈을 피했어요. 옷에서 또 그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닌
뭔가 달콤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다니까라며 짜증을 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저를 향해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을 뻗어 꺼냈죠.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거였어요. 첫 페이지에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95년 봄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났던 그날,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알아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일찍 나와 죽을 끓여주었죠.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당신 아프면 내가 옆에 있어야지라며 서툰 손길로 간호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겠구나. 사진첩을 넘기며 신혼여행 사진을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백년해로 하자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줬어요. 우리 딸, 아빠가 있잖아라며 새벽까지 아이를 재웠죠. 지친 표정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표정은 어떤가요? 무표정과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죠.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진 속 남편과 지금 남편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혹시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과거와 불안한 현재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됐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평온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만 불안한 건가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도 늦을 거야라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평소에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면도도 다시 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남편은 시계를 보며 잠깐 볼 일이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볼 일인데요? 저녁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현관으로 가며 먼저 먹어 늦을 거야라고만 했어요. 구두를 신고 재킷을 걸쳤죠.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파 옆 테이블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11월 28일 저녁 8시 청담동 카페 라벤더라고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꼭 가야 함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청담동, 우리 집에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라벤더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왜 거기를 가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꼭 가야 함이라는 메모는 또 뭘까요?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라면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고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평소에 남편 방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죠. 남편은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도 그걸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알아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죠. 그런데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서랍을 꼭 잠그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카페 영수증, 꽃집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1달 사이의 것들이었죠. 저는 그중 꽃집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장미 한 다발 마이너스 5만 원. 남편이 제게 꽃을 사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준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영수증이 흔들렸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도 봤죠. 2인분 마이너스 15만 원.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와 그런 곳에 간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쪽으로요. 아니에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불안이 계속 커졌어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30분이었죠. 남편은 8시에 청담동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쯤 차를 몰고 가고 있겠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전화를 걸면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요?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을 켰어요. 카페 라벤더 청담동을 검색했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커플들이 많이 가는 곳 같았어요. 어두운 조명에 테이블 간격이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남편은 그런 곳에 가는 걸까요? 회사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죠? 며칠 전 남편 전화기에 떴던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8시가 됐어요. 지금쯤 남편은 카페에 도착했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현관에 남편의 실내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고 다니던 낡은 슬리퍼였죠. 아침마다 그걸 신고 신문 가지러 나갔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범하고 따뜻했던 우리의 일상들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남편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자동차 열쇠가 평소 놓여 있던 현관 선반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거였죠. 당연한 일인데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 그 열쇠를 다시 그 자리에 놓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숨길까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준비했던 저녁은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이제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없었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했어요. 딸아이였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답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의 변화를 눈치챘을까요? 며칠 전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었던 게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지만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가자 불안이 더 커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늦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딘가 다른 표정도 있었습니다. 뭐랄까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처럼요. 늦었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응, 미안하고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죠.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지 않는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자 향수 냄새였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비밀스러운 외출들, 낯선 전화, 그리고 이 향수 냄새까지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오랜 친구 미선이와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죠. 서로의 인생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미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미선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때요? 요즘 형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숟가락을 놓고 미선이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생각해? 미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지난주에 형부를 봤어요. 청담동 쪽에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담동이라니요. 바로 그 카페가 있던 곳이었어요. 혼자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떤 여자였는데? 미선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고요. 머리가 긴 여자였어요. 형부가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밥맛이 싹 사라졌어요. 젓가락을 놓았죠. 그게 언제였어? 지난 목요일이요.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제가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언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미선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목요일은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죠. 청담동 카페 라벤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메모에 적혀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식당에서 올 수는 없었죠. 그래, 고마워. 말해줘서 제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미선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형부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형부 표정도 이상하다던데. 누가 그래? 제가 물었어요. 미선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형부 회사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요즘 형부가 자주 일찍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어딘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자주 갔는데 요즘은 일찍 들어왔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봤어요. 언니,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형부한테.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물어? 바람 피우냐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죠.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라니요. 저보다 20살은 어린 여자겠죠. 남편은 왜 그런 여자와 함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이 섞인 머리, 처진 눈가가 보였어요. 저는 늙었습니다. 56살이었죠. 젊은 여자와 비교하면 초라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매력이 없는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무색하게 젊고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간 걸까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죠. 마지막 대화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요? 라는 제 메시지에 아무거나라고만 답했더군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연락했었죠.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저녁 먹자라든가 보고 싶어 같은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왔어. 짧게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여보. 저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죠. 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가려고 했죠.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 갔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무슨 소리야?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목요일? 회사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청담동에 있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거기서 뭐 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지인 만난 거야. 지인? 어떤 지인이요? 젊은 여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 이게 오해예요? 당신 요즘 행동 좀 봐요. 밤마다 몰래 나가고, 전화는 숨어서 받고, 저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죠.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럴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언제요? 언제까지 저를 속일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야. 그냥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냥 좀 기다려줘. 곧 다 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말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남편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제가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혜진이가 누구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좀 해요. 혜진이가 누구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주 연락해요? 청담동에서 만난 사람이 혜진이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혼할래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 이혼이요. 30년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었어요. 누가 왔는지 인터폰 화면을 봤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혜진이에요. 아저씨 계세요? 인터폰 화면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내가 나가서 얘기할게.
남편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예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저는 남편을 밀치고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우리 남편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저, 아저씨 딸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 무슨 소리죠? 남편한테 저 말고 다른 딸이 있다고요? 뒤돌아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저씨 딸이에요. 혜진이요. 오늘 꼭 만나야 해서 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요. 그럼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저 여자가 당신 딸이라는데. 저는 소리쳤어요. 아니야, 그게. 복잡한 사연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안에서 다 설명할게.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코와 눈매가 비슷했죠. 안녕하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설명 좀 해봐요. 지금 당장.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혜진이는 내 조카야. 조카?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조카라고요? 네, 제 친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빠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딸이 아니라 조카였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갔어요. 조카면 왜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숨긴 거죠? 남편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저는 따져 물었어요.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빠는 아저씨 친동생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10살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저와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빚도 다 갚아주시고 제 학비도 대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리고 내 동생 얘기는 하기가 힘들었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아저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자주 갔던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혜진이 엄마 병원비를 대주고 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외출한 것도, 전화를 숨어서 받은 것도, 청담동에 간 것도 모두 혜진이와 그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반대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우리도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빠듯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어요.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생활하느라 여유가 없었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조카와 형수를 몰래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꽃집 영수증이랑 레스토랑 영수증은요? 제가 물었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생일이었어요. 아저씨가 꽃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셨어요. 엄마 병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죠.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몰래 돕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혜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죄송해요. 제 때문에 오해하신 거죠? 아저씨가 저한테 이모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담 주기 싫다고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형수님은 지금 어떠세요? 제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안말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생을 잃은 슬픔도, 형수와 조카를 돌봐야 하는 부담도, 그리고 저한테 말 못하는 답답함도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겠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같이 할게요. 저는 혜진을 봤어요. 혜진아, 병원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도울게.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서랍을 다시 열어봤어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죠. 병원 영수증, 약값 영수증, 그리고 송금 내역서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 통장 잔고가 왜 항상 빠듯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월급의 상당 부분을 형수네 가족을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했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편과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형과 함께 199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남편과 정말 닮았더군요. 이 사람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다니 남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혜진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모한테 다 말씀드린 거 잘하신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어요. 네, 그래야 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앞으로는 다 같이 상의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혜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이모,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엄마 병원 기록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장례 계획서도 들어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마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혜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혜진아, 우리가 같이 준비하자. 혼자 하지 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혜진을 안아줬어요. 처음 만난 조카였지만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돌아간 후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얘기해요.
숨기지 말고. 그래, 미안했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혼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웃었어요.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살게. 네, 그래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남편도 편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형수님의 병은 어떻게 될까요? 혜진이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형수님 병문안 갈 거야. 저녁에 같이 가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함께 가족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혼자 집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었죠. 바닷가에서 남편이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엄마도 와 라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큰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우리 딸 훌륭하게 키웠어라며 제 어깨를 토닥였죠. 둘이서 조용히 소주 한잔 했던 그날 밤이 기억났어요. 당신 덕분이야라고 남편이 말했었죠.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그 모든 행복한 기억들을 의심으로 뒤덮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남편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의 빈자리를 채우며 홀로 된 형수와 조카를 돌보면서도 저한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숨겼던 거죠. 남편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어요. 책장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읽어도 될까 망설였지만 남편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형수님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혜진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동생이 없는데 이제 형수님마저 당신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요즘 당신도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더 걱정 끼치기 싫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5월 12일. 형수님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적금을 깨야 할 것 같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형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24년 7월 20일. 오늘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당신 눈을 보니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게 힘들었던 거였죠. 2024년 10월 3일. 오늘 혜진이 생일이었다. 꽃을 사주고 밥을 사줬다. 혜진이가 아저씨 없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라며 울었다. 동생아, 내 딸 잘 키웠지? 형이 끝까지 지킬게.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오늘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 잘못이다. 진작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의심했죠.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나도 사랑해. 저녁에 같이 병원 가자.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이제 남편과 함께 형수님을 돌보고 혜진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을 얻었어요.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직도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그간의 오해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깨달으면서 눈물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자 나는 이제 마음을 정리할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곧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녁에 같이 병원 가자.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의 걱정과 오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회복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은 눈을 닫고 거울을 바라보니 여전히 눈 주변은 부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 작은 숨결, 그리고 일상 속 소소한 움직임까지도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을 지나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아침 풍경이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내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흘리던 눈물, 가족여행에서의 작은 웃음, 대학 입학식 날의 조용한 축하,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오해와 혼란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행복과 혼란이 뒤섞인 기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 왔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나는 한동안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손짓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오며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을 놓고 나는 손을 맞잡을 때 느낀 감정, 남편이 보여준 진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걱정과 불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오해를 풀었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평화로운 순간이 앞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남편의 손을 상상했습니다. 작은 손짓 하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애정. 그 모든 것이 우리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오랜 혼란과 불신을 넘어 나는 다시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은 명확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